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불금이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근데, 저는 불이 타진 않는군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이재명 캠프에서 토론회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총 9번을 하고 탄핵전에 한 번 한다고 순서가 바뀌었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3월 3일날 첫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캠프 측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손을 들었죠. 손을. 근데 이제 또 꼼수를 부린 게 이제 토론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1회 탄핵지네요. 근데 이제 캠프 측에서는 그랬죠. 최소한 3회를 하자. 아니면 최소한 두 번이라도 하자. 그래, 아까 저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지금 아마 민주당 홈페이지가 막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우리 재명이 형님은 싸울 줄 안다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쪽 수구 꼴통 집단들하고 싸울 때는 정면 돌파를 했죠. 정면 돌파.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PR을 한 거죠. 물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아주 떳떳하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그 명단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제 대선 후보 명단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한번 해봐라 국민들이 이러니까 이제 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늘 말씀하시듯이 이제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택한 방법이 전국의 강연을 다니면서 지지자들을 이제 규합을 한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송가혁이죠. 손가락 혁명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경선은 국민 경선이고, 그러니까 당의 당원, 권리 당원은 어차피 저쪽 문재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그쪽을 기웃거려봐야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짠 게 이제 그러면 SNS를 이용해서 세력을 규합하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강의 끝날 때마다 이 강의료를 안 받으니까 좋아요 눌러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된 게 이제 손가락 혁명군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죠.
해서 이제 세력을 상당히 규합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판을 만드는 거죠. 상당히 유리하게. 그리고 역시 또 촛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탄핵이라는 의제를 선점해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든 공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민주당하고 문재인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안 되죠.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정황도 뭐 부식이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짰던 전략이 어차피 기존의 어떤 언론 지형,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팟캐스트도 권력이라고 죄다 문재인이 물고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새가 약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뭐 언론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퍼다 나누고 주변에 알리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를 한 것도 이런 어떤 전략의 일환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번 한다 했는데 지금 아까 저기 캠프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3번을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번으로 줄였다. 약속 위반이다. 최소금 2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거죠. 정말 상황에 따른 전술과 전략 아주 정확하게 세워서 밀어붙이는 거죠. 뭐 성남시장 처음에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어차피 저쪽 세대갈놈들이 훨씬 많으니까 모든 걸 부결시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압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성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른 전략 전술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해서 적을 뭐 좀 표현이 좀 강력하긴 하지만 상대해야 될 상대를 넘어서는 정말 지략이 뛰어난 장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처럼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가려면 상황 대처 능력이 이렇게 민첩한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제 제 기대대로 우리들의 기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상황에 맞게 전술을 펼치고 전략을 짜서 전술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문재인과 문파 언론 어제 했던 얘기 이어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목에서도 있듯이 이제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왜 이걸 또 주제로 선정을 했냐면, 저도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톡을 하다가 누가 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어떤 비난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영상이라고 올려드길래 클릭해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EJ 프로에서 이제 유시민이 97년도에 이제 야권 후보로 김대중 당시 총재였나? 총재였죠. 대신에 이제 조순을 후보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EJ라는 프로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게 다였죠. 얘기한 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했던 그 표현을 정확히 들었지는 않았죠. 그냥 삼자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좀 비판을 했다 이런 정도만 제가 들었죠.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려면,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께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보시라.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께, 아니면 유시민 김대중, 이렇게만 아마 검색을 해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일단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기에 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와 닭이 집권한 9년 동안 나라는 철저하게 망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거를 이제 영남 패권주의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은, 유시민이 같은 경우, 아니면 추미애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안 망한다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영남 패권주의에서 나왔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아주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집안은, 그러니까, 원래 저의 시조는 고구려 영유왕 때, 그러니까 서기 635년에
고구려의 요청으로 당에서 8명의 학자를 파견을 합니다. 그때 그 8명의 학자 중에 한 분으로 오셨다가 고구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원래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신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춘군, 그러니까 어춘군이 어디냐면 현재 어령입니다. 어령. 어춘군에 봉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경상남도라는 이 곳에서 살았죠. 한 1400년 동안 이제 지금 현재의 경상남도에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수 경상도놈이죠. 뼛속까지. 그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서울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창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본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이제 제가 복무는 내가 종로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생활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복무 기간이었고 뭐 어렵기 때문에 뭐 먹이주고 재워주고 이런 걸 다 했으니까 뭐 그런 걸 느낄 기회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직장을 이제 본사를 발령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서울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이제 어쨌든 뭐 회사에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서울 토박이는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경상도 말을 쓰니까 이제 서울이나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직원들, 어차피 뭐 수도권 지역의 직원들이 뭐 절반 이상이니까 이제 간혹 이제 뭐 잘 못 알아듣거나, 그러니까 말도 빠른 데다가 경상도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 계속 저보고 말투를 좀 바꿔라. 그러니까 서울에 왔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기들 말로는 이제 표준말을 써라였죠. 표준말.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표준말이나 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말이라는 그 자체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도 못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좀 계급을 나누는 듯한 느낌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투리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지역 말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뭡니까, 자존심이 좀 있어요. 세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직원들이 이제 말투를 좀 바꿔라 뭐라 하긴 했는데, 제가 안 바꿨죠. 그 속으로 생각한 게, 뭐
내가 뭐 그 말투까지 바꿔가면서 뭐 할 거 뭐 있냐. 그냥 뭐 내가 불편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 이제 쭉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경상도도 있고 다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 그죠? 경상도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거의 말투를 안 바꿔요. 몇 년이 지나도. 물론 이제 그 경상도 말의 특성상 조금 그 교정을 그러니까 한 수십 년을 살다가 올라갔으면 좀 그 교정을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한 1년 지나고 2년 정도만 지나도 그냥 거의 뭐 서울 말씨로 거의 다 바꿔요. 그건 이제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이제 그 뭐야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대학을 서울대를 나오고 입사를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말씨를 쓰죠. 뭐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이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뭐 말투를 좀 바꿔라 말을 했을 때, 이제 굳이 뭐 내가 바꿀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이제 그냥 자존심이 세거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도 이제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좀 뭐랄까, 뭐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자부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닭깎기 마소를 욕을 하고 뭘 하고 했지만, 적어도 마음 깊숙한 곳에,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는 이제 정권을 어떻든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다 이제 여기 이쪽 영남 쪽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데는 이제 이 경상도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우월감이 굳이 내가 그냥 다른 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이제 서울 말씨로 다 바꿔서,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자기들 지역 말을 쓰긴 하는데, 직장이나 뭐 어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의 이제 서울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그냥 경상도 말을 그대로 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말을 바꾸지? 그 서울말씨로 다 바꿀까?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2년 지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유시민이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때 유시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독수를 쏟아내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년에 저 수국 꼴통놈들이 정권을 잡아도 망하지는 않는다. 유시민이도 그럴까요? 그 근원이, 그런 말을 하는 그 근원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거. 그러니까 저 같은 놈들은 그러한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생각, 어떤 이제 잠재되어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표출되지 못하게 의식이 자꾸 짓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억누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보다시피 무슨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국 꼴통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 깊은, 무의식의 저 깊은 바닷속에 내가 경상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왔고 발전시켜 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영남 패권주의라는 거죠. 영남 패권주의.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제가 고향이 거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이, 문재인, 김기춘, 일단 현재 이 세 명이 거제 출신이죠.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이 나라 마라 쳐드셨고, 김기춘이 다카키 마사오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 쳐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문재인이 아무런 컨텐츠도 없이 이 탄핵 정국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또 인기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무임승차를 해서 또 대통령이 되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원에 영남 패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자기들이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도 추미애는 대구죠. 유시민이는 경주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 놈들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가지고 탄핵하고, 또, 뭡니까, 쥐정권 시절에 그 환노위원장인가를 하면서, 당시 자기 당, 위원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또, 저 세대갈 놈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노동법을 날치기로, 뭐 정확하게 무슨 노동법인지 모르겠는데,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은 이쪽에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제에는 그 기제에서 작동하는 그 방식이 이제 뿌리 깊은 영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상도가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오고 발전시켜 왔다는 이 썩어빠진 생각이죠. 썩어빠진 생각. 그래서 아까처럼 유시민이가 2002년도 8월 달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러니까 97년도에 뭐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는 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92년도에 저기 영삼이하고 이제 했다가 어쨌든 졌으니까, 그리고 지고 정권퇴를 한다고 이제 하고 이제 정계를 일단 떠났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2002년도면 국민의당이 아니고 그 국민의 정부였죠. 김대중 대통령 말기, 물론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어떤 좀 친인척 비리가 좀 터져나오고 하던 그런 시기였긴 했는데, 그냥 단순히 비평가로서 비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들려드리면, 나가면 나야 한다. 무슨 욕심으로 와서 버티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다. 2002년도 8월달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애국을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고 하나다. 이회창 총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지금. 분수를 알아야 된답니다. 분수를.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는 한나라당이고 이회창이라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두들기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놈들, 아니면 뭐 민주당 외곽에서 후원하고 있는 놈들, 그 수준이 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그랬죠.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부르겠다. 저런 것들을 불러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문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전 거는 그냥 다 접어두더라도, 촛불 전국이 시작되면서, 촛불 들고 다 광화문으로 뭐 어디로 나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문재인은 탄핵은 안 된다고 했죠. 안다고 하다가 촛불이 계속 커지니까 말을 또 살짝 바꿔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100만 명 넘고 하니까 이제 슬 또 나와가지고 얼굴을 비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촛불을 주도한 양, 탄핵을 주도한 양,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이끌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어떤 판을 자기가 그 열매를 자기가 거의 다 가져갔으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아까 그 기사에서 밑에 달린 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토론을 계속 한다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문바죠. 문바가 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병에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탄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쟤들이 첫 씨부리는 논리는 쟤들이 이전에 첫 씨부렸던 논리로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은 안 된다고 했다가 아니 그래 탄핵을 시켜놨더니 그 공을 지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서 자기는 또 뭡니까 섀도우 캐비넷이니 인재영입이니 또 지랄 같은 놈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헛발질하고 지금도 계속 인재영입한다고 설레발치면서 토론하자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 혼자 나가서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인기를 좀 얻을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에는 나가면서 토론은 안 하는 거죠, 토론은. 그러면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토론을 해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섀도우 캐비넷 구성한다고 설레발치고, 인재 영입한다고 설레발치고, 무슨 대선 후보를 검증한다, 국민 면접, 썰전, 도대체 이런 데는 왜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하고 자기가 입에서 내뱉는 말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7년 이후로 대통령 됐던
사람들 중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토론을 피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후보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지. 대가리에 든 게 없는데. 물론 김영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당 야합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렇게 내는데 엄청난 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공이 크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3당 야합하면서 다 까먹은 거죠. 그 자신의 공을.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도 제가 이전에 톡방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최상전 교수의 강의에도 한번 언급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김영삼이는 이제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앞뒤 안 재고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김영삼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회 척결한 거, 금융실명제 실시한 거,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시킨 거 이 세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직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후식하게 치고 나가는 무조건 돌파해 나가는 그 저돌적인 그 스타일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척결할 때 제가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조용히 참모 하나를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체포해. 그냥 리스트 작성에 다 해놨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만에 전격적으로 하나의 멤버들 다 잡아넣은 거죠. 만약에 뭐 참모들 모아놓고 만약에 뭐 이 하나회가 이런데 다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회 척결 못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은 김영삼이는 엄청났던 거죠. 금융식민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조용히 해가지고 싹 실시한 거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한 것도 물론 뭐 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치욕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사다.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저는 솔직하게 없애야 된다는 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부터 93년까지 종로에서 의무경찰 복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뻔질나게 지나다니면서 광화문하고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물론 아마 조선총독부 건물을 전혀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때 서울에서 복무를 안 했으면 뭐 실제로 보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광화문하고 근정전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만 딱 보이고 그 뒤로 조선총독부 건물이 뭐 경복궁을 다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니까 저도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이거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없애는 건 맞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은 진짜 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1911년인가 지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뭐 한 80년 이상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때였을 겁니다. 어쨌든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폭파한다고 하니까 막,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일본에서 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에서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갈 테니까, 제발 폭파하지만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삼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족가라고 했죠, 족가라고. 그리고 바로 폭파시켰어요. 돔만 남겨놓고. 아마 지금 그 돔이 지난해 아마 독립기념관인가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지르는 스타일이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신문지 바로 실시한 거하고, 조선정독부 폭파하는 이 세 가지는 오로지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공 역시도 이제 나라 말아먹고 말아 쳤듯이는 바람에 다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김영삼이는 그래도 그런 어떤 기질 때문에 뭔가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기피했던 쥐와 닭.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토론을 안 하고 피해 다녔던 그 둘이를 뽑은 그 대가를 아주 똑똑하게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이 지금 토론을 회피하고 있죠. 똑같은 거죠. 영삼이, 쥐, 닭, 문재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냐?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딱 한 가지만을 배운다는 거죠. 세 명이 토론을 회피했는데 그 세 명이 다 나라를 말아쳐 드셨는데 지금 지지율 1위고 뭐 대세론이 여전히 하면서 막 그 대통령 된 것처럼 하면서 토론을 안 한다니까. 아니 자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늘상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죠. 아니 준비됐다고 말로는 계속 준비됐다고 하면서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자기가 내각 구성하고 막 하면서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증명을 하자.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기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 앞에 나 이만큼 준비되어 있다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문재인 트윗에 들어가든 페이스북에 들어가든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문재인이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 보고서 틀었을 때 정치인이라면은 뭐 수만 통의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돼 있어야 된다. 자기가 직접 그 얘기 했으니까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한번 보여주기도 해야죠. 그나저나 문재인 전 대표 전화번호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참, 이 지금 깝깝한 상황이죠. 지금 9년 동안 지와 닭이 분탕질 친 걸로 엉망이 된 상황인데, 그 더러운 찌꺼기들, 똥 싸놓은 것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자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토론도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끝장 토론이죠. 끝장 토론. 뭐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막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막 그냥 끝까지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내치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다 하면 뭐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그 누가 해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죠. 그렇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 그러니까 트럼프도 무식하긴 하지만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고, 시진핑 아마 대가리에 덩그는 엄청 많을 겁니다. 최소한 중국 그 엄청난 인원들을 그 통치하고 하려면은 이게 어서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지식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놈들의 그 교활함, 뭐 일반 국민들이 교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극우라고 이끌어지는 놈들의 그 교활함, 그런 사람들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을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뭔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어버버거리면 상대는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거 완전히 그냥 호구구나. 막 좀 탈탈 털면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시장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무식하게 하고 하지만 저도 말했듯이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진짜 대가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서 그냥 막 말을 내뱉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적어도 든 거는 없지만은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전략의 일종이죠.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선 후보 군정하는 토론조차도 피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교활합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다르게 하고 또 행동은 또 다르게 하고, 시진핑도 뭐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정상들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겨우 우리 내부에서 토론하는 것조차 겁이 나가지고 피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빠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문재인 대세론을 만드는 것도 대세론이라고 하면서 막 일이 되는 것도 영남 백근주의의 폐 중에 하나라고 분명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영남 백근주의가 있는 거죠. 그 논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세요.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아니 그래 표창원 의원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뭐 저기 시를 찍었다더라고요. 그때 10년 전에 대선에서 뭐 후회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고 저 닭대가리하고 그 조당놈들을 욕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년에 그랬듯이 그러니까 대연정을 제안하고 저 새끼들이 집권을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는 그 기저에는 영남 백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남 백군주의. 그러니까 저같이 의식적으로 계속 무의식을 누르고 있지 않는 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패를. 아무튼 오늘도 뭐 또 좀 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